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실록 어딘가에 단 한 줄로만 기록된 죽음이 있습니다. 갑자년 겨울, 왕녀졸. 이름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왕녀가 죽었다는 사실만 남긴 채. 4살. 그 아이는 고작 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왕의 딸로 태어난 아이가 왜 이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죽음은 역사에서 이렇게 조용히 묻혀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1504년 겨울, 연산군의 궁궐로 돌아갑니다. 장녹수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그곳에서 이 비극적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4살이었습니다. 궁궐 뒤뜰에서 나비를 쫓아 뛰놀던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웃음 짓던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저녁이면 유모의 품에 안겨 잠이 들던 아이. 궁녀들이 건네주는 떡 한 조각에 환하게 웃던 아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세상의 어둠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4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1504년 겨울, 그 아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기록은 차갑게 말합니다. 갑자년 1504년 겨울, 왕녀졸. 단 한 줄. 그것이 이 아이가 역사에 남긴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도 명확하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녀가 죽었다는 사실만이 연산군일기의 한 귀퉁이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4살 아이의 삶과 죽음이 고작 5글자로 정리되는 순간. 그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당시 궁궐은 장녹수의 시대였습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궁궐 전체를 좌지우지하던 여인. 그녀의 한마디에 신하들이 떨었고 그녀의 눈빛 하나에 궁녀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장녹수.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이름 없이 사라진 4살 아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 아이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던 걸까요? 혹시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비극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역사의 기록 한 줄 뒤에 숨겨진 한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녹수의 그림자가 드리운 궁궐에서 4살 왕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는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져야 했는지. 지금부터 이 비극적 이야기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장녹수, 궁궐의 새로운 권력. 1503년 조선 궁궐에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습니다. 장녹수. 원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연산군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순식간에 궁궐의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이미 폭정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옆에서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궁중 여인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장녹수라는 한 여인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일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장녹수를 총애하여 조정의 일도 그에게 물어 처리하니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 이 기록이 남겨진 당시 조선 왕조는 건국 100년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확고했지만 연산군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군주의 등장으로 궁궐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폐위와 사사 사건으로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고 이는 그의 폭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녹수는 왕의 유일한 위안이자 동시에 공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연산군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고 장녹수는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당시 궁궐 안팎의 사람들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총리가 아니라 왕의 대리인이자 실질적 권력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신하들조차 그녀의 말 한마디를 왕명처럼 받들어야 했고 거역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권력의 집중과 견제 장치의 부재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장녹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직 내에서 특정 인물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은 무너지고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장녹수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1504년 봄, 연산군은 장렵수의 요청으로 궁궐 북쪽에 대규모 정원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백 채의 민가가 강제로 철거되었고 수천 명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평생 일궈온 집터를 떠나야 했고, 한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이를 간언하려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녹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원은 완성되었고 장녹수는 그곳에서 연회를 열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집을 잃은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장녹수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궁궐이 얼마나 백성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장녹수라는 한 개인의 등장이 궁궐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유는 그녀 개인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제어할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일기가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고 기록한 이 순간은 단순히 한 여인의 영화가 아니라 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과 사회에서도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504년 무렵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갑차사화 1504년을 일으켜 수백 명의 살인파 학자들을 처형하고 자신의 어머니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왕과 신하가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의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예측 불가능한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신하들은 아침에 궁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궁녀와 내관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작은 실수 하나가 즉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1504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의 노여움이 극심하여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죽이니 궁중이 두려움에 떨었다.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씨는 성종의 비였지만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의 미움을 받아 폐위되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가 궁녀로 강등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분노를 남겼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갔습니다. 특히 1504년 갑자사화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제거하려는 광기 어린 복수국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후손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왕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고 언제 자신이나 가족이 희생양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권력자의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고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됩니다. 연산군 사례는 개인의 정신적 상처가 조직 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조직의 리더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을 때 그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치유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수록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상처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4년 여름 한 궁녀가 연산군 앞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차를 따르다가 손이 떨려 찻잔이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왕이었다면 그저 웃고 넘어갔을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연산군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냐?
궁녀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궁녀를 끌어내라 명령했고 다른 궁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궁녀의 비명이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궁녀는 50대의 곤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다른 궁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궁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이것이 당시 궁궐의 일상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공포로 통치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연산군일기가 기록한 궁중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문장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통치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될 때 그 조직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공포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1500년 무렵 연산군의 후궁 중 한 명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왕녀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왕실의 자녀가 태어나면 실록의 출생 날짜, 어머니의 신분, 왕녀의 이름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왕녀가 태어났다는 짧은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 아이는 다른 왕녀들처럼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연산군일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왕녀를 낳았으나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왕실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정비의 자녀는 적자로서 왕위 계승권을 가졌고 후궁의 자녀는 서자서녀로 분류되었지만 그래도 왕실의 일원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왕녀들은 태어나면 봉작을 받고 성장하면 적절한 가문과 혼인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왕녀는 달랐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왕실 내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지 못하는 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고 다른 후궁들은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특히 장녹수가 등장한 1503년 이후로는 다른 후궁들이 왕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왕녀는 왕의 관심 밖에 있었고 궁중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그가 가진 권력이나 배경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왕녀의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불평등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궁궐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아이는 왕세자로 온 나라의 축복을 받고 어떤 아이는 이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태어나는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기회와 대우가 달라지는 현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등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01년 연산군의 또 다른 후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역시 장녹수가 권력을 장악하기 전에 태어났기에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자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정식 봉작을 받았고 궁궐 내에 독립된 처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유모와 시녀들이 배치되었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 태어난 한 왕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시작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이 왕녀는 태어나도 봉작을 받지 못했고 독립된 처소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인 후궁의 처소 한 귀퉁이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궁녀의 증언에 따르면 이 왕녀는 다른 왕자 왕녀들이 입는 화려한 옷 대신 평범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도 왕의 딸인데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인가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녹수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자신이 다른 왕녀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살짜리 아이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왜 나는 저 언니들처럼 예쁜 옷을 입지 못하는 걸까? 하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메시지는 가슴 아픕니다. 왕녀를 낳았으나 이름을 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지만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자 존재의 증명입니다. 이름을 받지 못한 아이는 역사 속에서 그 왕녀, 이름 없는 왕녀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존재를 그가 가진 배경이나 조건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시태그 4번째 장녹수와 왕녀 가문의 갈등. 1503년 말부터 1504년 초 장녹수와 일부 후궁 가문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 세력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다른 후궁들과 그 가문은 장녹수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름 없는 왕녀의 어머니가 속한 가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왕의 총애를 크게 받지 못하는 후궁이었지만 그 가문은 나름대로 조정 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이를 위험 요소로 보았고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504년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녹수가 후궁들을 시기하여 여러 모략을 꾸몄다. 조선시대 궁중의 권력 구조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은 단지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었습니다. 후궁이 총애를 받으면 그 가문은 조정 내에서 발언권이 커졌고 관직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총애를 잃으면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녹수의 경우는 더욱 특수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양반가 출신이 아닌 기생 출신이었기에 전통적인 가문의 후원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연산군의 총애만이 그녀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총애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당시 궁중에는 장녹수 외에도 여러 후궁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장녹수를 두려워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가문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이것이 장녹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름 없는 왕녀의 어머니 가문도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내 권력 투쟁은 종종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장녹수와 후궁 가문들 사이의 갈등은 성인들 사이의 권력 싸움이었지만 그 피해는 아무 죄 없는 4살 아이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오늘날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층부의 권력 다툼이 중간 관리자들에게 그리고 말단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 심지어 그 직원들의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1504년 봄, 장녹수는 한 후궁의 가문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궁의 오빠가 조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 가문이 전하를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즉시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제가 직접 확인했사옵니다. 그들은 몰래 모여 전하를 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녹수가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가문의 남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문의 세 형제가 모두 투옥되었고 가혹한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왕을 비방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세 형제는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궁은 기절했고 그녀의 어린 자녀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수기가 또 한 가문을 무너뜨렸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교훈은 냉혹합니다. 권력 투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약자입니다. 장녹수가 후궁들을 시기하여 여러 모략을 꾸몄다는 기록은 한 사람의 권력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는지를 증언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권력 투쟁 속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직과 사회를 운영할 때 우리의 결정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특히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1504년 겨울, 왕녀의 죽음. 1504년 겨울, 이름 없는 왕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일기는 단 한 줄로 이를 기록했습니다. 갑자년 1504년 겨울, 왕녀 졸. 죽음의 원인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죽음에 대해 조선 왕조 최고의 공식 기록인 실록이 이렇게 짧게만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왕실 자녀가 사망하면 사망 원인, 병명, 치료 과정, 장례 절차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 왕녀의 경우는 그런 기록이 일절 없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1504년 12월 조에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왕녀 졸. 이렇게 간략한 기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이 왕녀가 궁중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 밖에 있었고, 따라서 그 죽음 역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기록을 최소화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왕녀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연산군 시기는 기록 관리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왕의 기분에 따라 기록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셋째, 실제로 너무 급작스럽게 죽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장녹수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고 그녀와 관련된 불편한 사건들은 쉬쉬하며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왕녀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든 장녹수와 연관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 왕녀의 사례는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진실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잊혀집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묻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희생자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1504년 12월 어느 추운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궁녀가 왕녀의 처소로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왕녀마마 기상하셔야 합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궁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4살 아이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왕녀마마. 궁녀의 비명이 궁궐을 울렸습니다. 곧 의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아이는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왕녀의 어머니인 후궁이 울부짖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의원들은 아이의 몸을 살폈지만 명확한 사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외상도 없었고 특별한 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급체를 하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장이 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궁녀들 사이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독이 아닐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멀쩡하던 아이가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더더욱 입 밖에 내면 안 돼. 우리도 목숨이 위태로워. 결국 그 누구도 의혹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왕녀의 시신은 조용히 궁 밖으로 옮겨졌고 간소한 장례를 치른 후 서둘러 묻혔습니다. 장례에 참석한 사람은 왕녀의 어머니와 몇몇 궁녀들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남기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왕녀 조리라는 단 3글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4살 아이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도 지금도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진실은 묻혔고 한 아이의 죽음은 그저 기록 한 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진실을 덮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묻으려는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침묵으로 공모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할 것인가? 왕녀의 죽음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녀와 관련된 문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왕실 자녀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은 여러 곳에 보관됩니다. 실록뿐만 아니라 왕실 족보, 궁중 일기, 의료 기록 등 여러 문서에 중복 기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왕녀의 경우 그런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후대 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연산군 시기의 기록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연산군 말기의 기록은 다른 시기에 비해 유난히 간략하고 누락이 많다. 특히 궁중 내부 일에 관한 기록이 그러하다. 연산군 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왕의 폭정이 극에 달하면서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이 무너졌고 기록 관리 또한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기려 했지만 왕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녹수와 관련된 일들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장녹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했다가 발각되면 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녀의 죽음이 만약 장녹수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은 사관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기는 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연산군이 폐위된 후 중종 반정 세력은 연산군 시기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일부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공백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때로 그 자체로 중요한 증거입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기존 기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조직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관련 문서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공백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한 기록 관리는 건강한 조직의 필수 조건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새 정권은 연산군 시기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문서들이 재검토되었습니다. 한 관리가 궁중 문서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왕녀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습니다. 출생 기록도 불명확하고 사망 원인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소. 상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왕실의 기록입니다. 제대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민감한 시기요. 연산군 시기의 일들을 너무 깊이 파헤치면 여러 가문의 누가 될 수 있소. 그렇지만 더 이상 묻지 마시오. 이것은 명령이오. 결국 그 관리는 더 이상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왕녀의 기록은 그대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역사가가 조선 왕실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이 왕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왕의 딸인데 이렇게 기록이 없다니. 그는 여러 문서를 뒤졌지만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족보에는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연산군의 딸. 이름 미상. 1504년 사망.
그렇게 한 아이의 존재는 역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후대 역사가들도 이 왕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니 연구할 수도 없었고 연구가 없으니 더욱 잊혀져 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록의 부재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았던 의미, 겪었던 고통,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산군 말기의 기록은 간략하고 누락이 많다는 후대 사학자들의 평가는 단순한 학술적 지적이 아닙니다. 그 누락된 기록 하나하나에는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들이 겪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직과 사회에서 기록을 남길 때 불편하다고 해서 진실을 생략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4살 왕녀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유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연산군 시기에는 이처럼 권력의 희생양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사화로 처형된 수백 명의 선비들, 장녹수의 모함으로 죽어간 관리들, 왕의 변덕으로 목숨을 잃은 궁녀들. 역사는 이들 중 유명한 몇몇만 기억하지만 대부분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약자들은 더욱 쉽게 잊혀졌습니다. 이 왕녀도 그런 수많은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연산군 시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무고한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고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권력의 본질은 타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사례는 그 극단적인 예입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과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의 권력이 결합되면서 궁궐 전체가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항상 약자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 4살 왕녀는 그런 약자 중에서도 가장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백성의 딸이었다면 장녹수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일원이었기에 그는 권력 투쟁의 도구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약자를 향해 내려옵니다. 이것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조직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것은 힘없는 말단 직원들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빈곤층과 약자들입니다. 4살 왕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우리의 결정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연산군 시기가 끝난 후 한 생존자의 증언이 남았습니다. 당시 궁녀였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산군 시기에 어린 나이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70대 노인이 되어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번은 4~5살쯤 된 왕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는 늘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왕자 왕녀들처럼 시녀들이 따르지도 않았고 예쁜 옷을 입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가끔 몰래 떡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아이는 떡을 받으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권력과 음모가 가득한 이곳에서 순수한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정식으로 이름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떡을 받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을. 그것이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겁지만 분명합니다. 권력 앞에서 가장 무력한 것은 순수한 생명입니다.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말한 무고한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갔다는 문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이 아닙니다. 그 한 문장 뒤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생명들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4살 왕녀는 그중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명이 중요합니다.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고 웃었고 울었던 한 인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였던 그 아이. 오늘 우리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든 아니면 약한 위치에 있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약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목소리 없는 생명들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7장면을 통해 한 아이의 짧은 생애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장녹수라는 권력의 등장부터 시작해 연산군의 폭정, 이름 없이 태어난 왕녀, 궁중의 권력 다툼, 갑작스러운 죽음, 기록에서 지워진 진실, 그리고 권력 앞에 무력했던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까지. 이 7장면은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비극적 서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 과정을 단편적으로만 기록했지만 그 기록들을 연결하면 우리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합니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그 부패의 대가는 항상 약자가 치른다는 진실. 갑자년 겨울, 왕녀 조리라는 단 5글자 뒤에는 한 아이의 온전한 생애가 숨어 있었습니다. 4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 아이도 분명히 존재했고 웃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가? 우리는 목소리 없는 존재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500년 전 한 아이가 겪었던 비극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잊혀진 왕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7가지 장면을 통해 한 아이의 짧은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첫째, 장녹수의 등장과 함께 궁궐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둘째, 연산군의 폭정이 궁궐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던 시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이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태어난 왕녀의 소외된 출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장녹수와 후궁 가문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1504년 겨울 왕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의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섯째, 그 진실이 어떻게 역사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일곱째, 이 비극이 단지 한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앞에 무력했던 수많은 생명들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7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권력의 그림자 아래서 사라진 생명들을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4살 왕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역사 속에서 잊혀진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처럼 살았고 웃었고 울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4살 왕녀는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시나마 그 존재를 기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가졌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역사 속 잊혀진 순간들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여운이 남기를 바랍니다.